avait les pinceaux, le bâton d'encre, de l'eau très pure, et un premier mélange d'encre et d'eau qui n'a pas encore la qualité de noir souhaitée. (1974년) 고암의 나이 71. 프랑스에서 제작된 영상에서 그를 만난다. Lorsque le calligraphe travaille sous l'impulsion du pouvoir créateur, il transmet École naturellement de à son Paris. écriture le mouvement 파리 하늘의 자유를 찾아 et 날아든 déclenche 화가들. en jouant avec son pinceau 그 중에 la mutation 먹과 붓 créatrice. 하나만으로 언제나 Cette 당당했던 mutation 사람이 est 있다. divine, ou plutôt 하얀 elle est 모시 la 한복을 première 즐겨 입었던 manifestation du pouvoir 한국인. vital. 서양화의 그림자 밑에서 미미한 동양화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동양으로부터 온 에뜨랑제. 파리 미술계는 이 동양의 한 화가에게 시선을 집중했다. Les caractères se nouent sur le papier vide, comme se nouent dans les cieux. 가장 동양적인 기법과 정신으로 세계와 함께 호흡한 고암 이응노. 조국보다 먼저 그를 주목했던 파리 화단은 고암을 극동에서 온 독특하고 탁월한 현대 작가라고 평했다. 고암 이응노. 들풀 같은 강인함으로 창작의 의지를 불태웠던 민족 화가. 이제 우리는 고암의 환한 미소를 만나고자 한다.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사무소. 먼저 고암의 출생 기록을 확인하기로 했다. 고암은 1904년 음력 1월 12일 충청도 홍북면에서 출생했다. 16년 10월 11일 호주가 되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예산과 홍성의 경계에 위치한 홍북면. 그동안 고암의 출생지를 놓고 두 지역 사이에 논쟁이 있었다. 그러나 홍성군 홍북면 사무소에 보관된 호적 제적부에 의하면 홍성군 출생이 분명하다. 명제 37년 1월 12일이라고 써 있죠. 고암은 한학자인 이근상의 사남 일녀 중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1904년 당시 한반도는 물밀듯한 위세의 침입으로 혼란에 휩싸였다. 적극적인 개혁으로 근대 국가를 일으켜야 한다는 개화파와 우리 고유의 전통 질서를 지키자는 척사파가 대립하는 경랑의 시대. 온 나라는 가치관의 혼란으로 시끄러웠다. 고암은 일본식 신식 교육을 거부한 부친의 뜻에 따라 정규 교육도 2년 만에 중단했다. 옹고집 한학자였던 아버지는 그림은 쌍놈짓이라며 엄격히 금했고 그저 한문만 가르쳤다. 대정 2년에 사정 조사를 해보니까 홍천면 중리에 사는 이근상 씨가 소유다. 이분이 여기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대정 2년이라는 것은 몇 년도냐면은 지금 서기로 계산하면은 여기가 홍북면 중계리 386번지 이응로 회백께서 태어나셨던 바로 여기 요 집 터거든요. 한번 여기 대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예. 홍북면 중계리 386번지 고암의 생가지. 옹색한 초가는 사라졌고 지금은 콘크리트 건물이 들어서 있다. 여기 터가 풍수를 잘 하시는 할아버지께서도 이게 참 좋은 터라고 해요. 근데 큰 인물이 낳을 수 있는 그런 터라고들 말씀하시는데 아마 큰 집 터에서 큰 말없이 세월을 지켜온 다북한 풀들과 깨진 항아리. 충분히 받기에는 요 자리가 앞에부터 홍성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고암에 대한 일화를 많이 들어왔다는 일랑 이종상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가난한 살림이기 때문에 규모는 작았다고 늘 말씀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생쥐 새끼들을 그려서
그거를 우물가에다 갖다 놓으면은 그 물동이를 일려고 하던 그 아낙네들이 사부에서 막 쥐가 오글오글하는 거를 보고서 그게 실쥐인 줄 알고 너무 화들짝 놀라가지고 물동이를 깼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저는 그거를 아주 실감 있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가면서 솔거가 소나무에 새들이와 부딪혀서 죽었듯이 이 사부에다가 목탄으로 그린 그 생쥐를 보고 안악들이 물동이를 깼다고 하는 것은 솔거나 마찬가지로 아주 대상력과 표현력이 대단하다 하는 말씀을 저에게 해주시면서 제가 그런 화가가 됐으면 하는 것을 은연중에 주입을 시키신 거죠. 고암이 어린 시절을 보낸 중계리. 우짖는 솔바람이 향그런 고향 풍경은 평생 그의 예술 세계를 품어주는 넉넉한 둥지가 됐다. 철 따라 뒤바뀌는 산과 나무들, 소금강으로 불릴 정도로 뛰어난 산세와 풍광. 고암은 풋풋한 풀냄새와 구수한 흙냄새를 맡으며 화가의 꿈을 키웠다. 그는 중국의 진나라 때 화가 고개를 흠모해 자신의 호를 고암으로 지었다. 고개의 눈동자처럼 고암은 고향 산하를 눈에 담고 또 담았다. 고암은 틈만 나면 고향에서 불과 10여리 떨어진 덕숭산 자락의 수덕사를 찾았다. 1500년 역사를 간직한 풍경소리와 황홀한 대법당의 단청. 고암은 그곳에서 단청 그리는 법을 배웠고 틈틈이 산신이나 산녀 그림을 그렸다. 수덕사와 고향집을 오간 19년. 고암은 고향 땅을 그리고 또 그렸다. 눈에 보이는 산과 바위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그렸다. 땅 위에, 담벼락에, 눈 위에 검게 그을린 자신의 살갗에 손가락으로, 나뭇가지로, 아니면 조약돌로. 그러면서 고암은 외로움을 잊었다. 우리 집 남쪽엔 월산이란 산이 있었고 북쪽으로는 용과 불사조란 이름을 가진 돌산인 용봉산이 있었지. 아침 저녁으로 또 계절이 바뀔 때마다 어찌나 아름다운지 지금도 그걸 생각할 때마다 감탄에 젖곤 해. (1910년) 한일 합방. 근대화의 물결을 타고 불어온 새시대의 바람은 젊음이 피끓는 고암에겐 격정의 바람이었다. 1923년 19살이 된 고암은 화가의 꿈을 위해 경성행 열차에 올랐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20대의 젊은 고암이 머물렀던 곳이다. 낯선 경성 땅에서 백골치 않을 일을 찾던 고암은 장의사에서 상여의 단청을 그리고 표구사와 간판집을 옮겨다니며 일을 했다. 이 종로거리에서 고암은 자신이 원하는 그림보다는 생계를 위한 그림을 그렸다. 그러나 고암은 화가에 대한 꿈은
접지 않았다. (1921년) 고암은 당시 전통 서화계의 거목이었던 해강 김규진의 문화에 입문하게 이른다. 이후 고암은 고려미술원의 연구원으로서 본격적인 화가 수업을 받는다. (1924년) 마침내 고암은 제3회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청죽이 입선돼 미술계에 등단한다. 고암의 대나무 그림은 남달랐다. 서걱거리며 자유분방한 대나무. 고암은 그림은 관념적인 모방이 아닌 개성적인 창조라는 신념이었다. 고암에게 있어서 대나무는 보면 볼수록, 그리면 그릴수록 더욱 새롭고 싱싱한 화제였다. 고암은 80평생 대나무를 줄기차게 그렸고 죽사라는 호를 즐겨 썼다. 일본의 수도 동경. 1935년 고암은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다. 당시 일본에서는 이미 사실주의적 서양화를 통한 전통적 문인화의 변화가 시작됐다. 고암은 이 변화를 작품 속에 흡수시키지 못하면 새로운 진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고암은 우에노 공원의 전람회에서 미스바야시 게이게스를 접하고 동양화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꼈다. 마음속에 창작 의지를 불태우던 고암은 곧바로 미스바야시 게이게스를 찾아갔다. 일본 당대 최고의 화가는 고암의 대나무 그림을 보고 문화생으로 받아들였다. 그 후 스승의 각별한 애정으로 덴코 화숙에서 미술 공부에 전념했다. 고암은 또 근대적 교육기관인 동경의 가와바타 학교와 혼고 연구소에서 동양화와 서양화과를 수학했다. 이러한 경험은 그가 전통적인 문인화의 관념성에서 벗어나 주변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담게 이끌었다. 이 시기를 특징 짓는 화풍은 정확한 대생, 적절한 원근법의 활용, 풍부한 먹의 농담 처리 경향이다. 현대적 감성에 기초한 고암 특유의 진경산수가 꽃을 핀 것이다. (1942년) 한국인으로서 자신의 견딜 수 없는 심정을 드러낸 황량이란 작품을 일본 화원전의 출품에 입선하고 전쟁통에 사람들이 죽고 죽이는 와중에서 세계 평화에 대한 기원을 표현한 사해 동춘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고암은 한국인의 정서가 담긴 새로운 기법으로 일본 화단에 새바람을 일으켰다. (1945년 8월 15일) 한반도에 날아든 해방 소식. 식민지 서러움에서 벗어난 기쁨을 만끽하기도 전에 한반도의 정세는 또다시 혼란에 빠졌다. 정치는 물론 문화계 역시 파벌간 대립과 반목이 극에 달했다. 해방 후 미술계는 처음으로 조선미술건설본부가 결성되고 제1회 해방기념전을 개최하지만 좌우 파벌 투쟁으로 곧 해산됐다.
일제 때는 식민 정책에 따라 작품이 평가를 받았고 해방 공간에선 이념에 따라 작품을 평가하게 됐다. 특히 국전 심사위원들인 대학 교수들의 편협한 행동에 반발심을 가졌던 고함은 국전에 출품하지 않았다. 국전은 대학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을 위한 전람회가 돼야 한다며 날카로운 비판을 가했다. 혼돈의 해방 공간을 거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다. 1940년대 고함 작품엔 동양화적 전통 위에 사실주의적으로 탐구하는 서양 화풍이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점차 그의 그림은 과감한 생략과 굵은 먹선으로 사물의 원형만 전달하는 표현법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경향은 50년대 새롭게 시도될 반추상의 초석이 됐다. 해방 후 서울대 이화여대와 함께 미술과를 개설한 홍익대학교. 1948년 고함은 이 학교의 동양화과 주임 교수로 임명됐다. 고함은 고함 화숙을 열고 재능은 많지만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학교 측과 협의하여 월사금을 면제해 주기도 했다. 또한 일을 하기 위해 출석 일수를 채우지 못하는 학생들을 진급시켜주며 후학을 위해 온갖 정열을 쏟았다. 한편으로 고함은 서울은 물론 홍성과 예산, 1955년엔 대전에서 개인전을 성공리에 개최, 태어난 이래 가장 편안한 시간을 보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고함은 예산군 덕숭산 자락에 있는 시골집으로 내려갔다. 이 집을 개조해서 여인숙으로 했지만 숙박객이라곤 고작 열흘의 한 명꼴이었다. 고함은 산속에 묻혀 밭을 일구고 닭을 키우며 지게지고 땔감을 찾아다니던 옛날의 생활로 돌아갔다. 생활력이 유난히 강했던 고함은 이때에 왕복 40리가 되는 마을 시장까지 겨우 달걀 10개를 가지고 팔러 나가곤 했다. 그 후 수덕여관은 2001년 고함의 본부인 박계희 여사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손님을 맞았지만 지금은 비어있다. 이 시기 고함의 새로운 작품 경향은 반추상이었다. 여관 앞마당에 있는 암각화는 후에 고함이 투옥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새겨놓은 것이다. 삼라만상의 영고 성쇠가 다 들어있는 이 암각화에는 한글 자모들이 풀어져 서로 엉키면서도 아름답게 풀려나가는 조화를 이루고 있다. 나의 40대는 반추상적 표현이라고도 할 자연 사실에 대한 사회적 표현의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서예는 조형의 기본이 있어요. 설의 움직임과 공간의 설정, 새하얀 평면에 쓴 먹의 형태와 여백과의 관계. 그것은 현대 회화가 추구하는 조형의 기본입니다. 이제 이곳은 고함의 혼이 새겨진 너럭바위와 뒤뜰에 드리워진 작은 대나무밭, 그리고 맑은 소리로 흐르고 있는 시냇물뿐이다. 수덕여관은 전과 같은 생기는 잃었지만 아직 옛 주인을 잊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
1950년대는 고암의 혁신적 작업 경향을 증명해주는 시기다. 지난한 삶의 역경 때문이었을까?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그려진 그의 작품엔 그 당시 사회 현실에 대한 관심이 잘 나타난다. 삶의 애환이 스민 시장 풍경. 농촌이나 서민의 모습을 진솔하게 화면에 담아냈다. 또 전쟁의 상흔이 남긴 갖가지 사회 세태를 풍자적이거나 비판적 시각으로 묘사하기도 했다. 이 시기 고암은 살아가는 현실 속의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는 후에 군상의 모태가 된다. 물론 이제 시대별로 본다면은 우선 초기에 묵직화로 시작을 했죠. 그 당시는 모방 시대라고 본인도 표현했습니다만은 전통적인 사군자를 배우는 그러한 그 습작 시절을 거치고요. 다른 작가들은 전통에 상당히 그 깊이 그 함몰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고암은 일찍이 이제 3, 40년대에 벌써 새로운 그 형상성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적인 그러한 그 자연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소재로 삼고 또 인물화라든가 또 다양한 소재를 작품에 담았죠. 그 이후에 이제 50년대에 사회적 추상에 가까운 정도로 사실적인 그 소재 표현에서 좀 약간 그 추상적인 그런 표현으로 가다가 이제 50년대 도블 이후에는 완전히 추상적 경향으로 이제 빠집니다. 그 뒤에 이제 서구의 여러 가지 사조를 흡수하면서 콜라주라든가 도자기라든가 입체 이런 또 다양한 매체 실험까지 같이 수용을 합니다. (1958년) 고암의 나이 55세. 환갑을 앞둔 나이에 고암은 또 한 번 새로운 결심을 한다. 파리 유학. 자유로운 창작성이 발휘되기에는 아직 한국의 화단이 그리 넉넉하지 못했음일까. 고암에 그칠 줄 모르는 도전의식은 세계 속에 나의 그림이 설 자리를 찾아 도부를 결심하게 했다. (1958년) 겨울 도블 개인전에 전시했던 작품 중 30여 점을 가지고 낯선 파리의 공항에 발을 내디딘 고암. 그는 뜨거운 불씨 하나를 품고 있었다. 유럽과 세계 화가들 앞에서 동양화의 불꽃을 피우겠다는 야심찬 결의가 그것이었다. (60년대) 파리의 미술 경영은 과거로부터 온 미적 전통을 부정하고 개인의 자유와 주관 그리고 표현을 되찾고자 하는 앵포르멜의 열기가 남아 있었다. 중국 출신의 자오오키, 일본의 스가이 쿠미가 가세한 앵포르멜 운동은 서양과 동양 문화에 대한 이분법적인 벽을 허물기 시작했다. 유럽과 구미에서도 중국의 산수화전, 일본 서예전이 열리면서 동양 미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 시기에 맞춰 고암은 동양의 재료를 가지고 서양의 미술을 만들기 위해 부심하면서 서구의 문화적 충격을 흡수하기 시작했다. 파리 화단에서 독자적인 기법으로 인정을 받은 고암은 1964년부터 파리 최초의 동양 미술학교를 개설했다. 백인의 머릿속에 황인의 정신을 심어준다는 그의 생각은 깊고 넓은 동양 정신을 알리는 데 큰 몫을 했다. 그가 미술학교를 통해서 배출한 문화생만도 3천여 명에 이른다. 고암은
파게티 화랑과 전속 계약을 맺으며 파리에 정착했다. 그 후 고암은 동양의 전통적인 기법에 독창성이 가미된 그림으로 파리를 비롯한 유럽 화단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경제적인 궁핍으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했다. 종이와 물감을 사는 것도 힘들었던 고암은 매일 아침 쓰레기통에서 헌 잡지를 주워다가 종이 색깔별로 구분해서 손으로 찢어붙이기 시작했다. 참 예술이란 절실하게 응축된 심정이 재료에 관계없이 팽팽하게 긴장된 화면을 만들어내는 것일까? 이 작업이 바로 응노우리 꼴라주의 탄생이다. 이 꼴라주는 유럽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반응이며 동양 화가로서 독자적인 세계의 시작이었다. (1967년) 파리에서의 활동이 빛을 발하던 시기, 고암에게 커다란 시련이 닥친다. 이른바 동백님 사건. 당시 정부는 동베를린을 거점으로 한 반정부 간첩단 검거를 발표하고 윤희상을 비롯한 피고인 34명 모두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해방 직후부터 이빠른 소리를 자주 하고 체제 비판적인 발언을 한 고암도 이 사건에 연루돼 무기징역을 언도받았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와 세계 인권단체의 항의로 3년으로 감형되어 수감됐다. 한국전쟁 중에 잃은 아들의 생존 소식을 듣고 불식간에 달려간 동베를린. 고암은 결국 아들도 보지 못하고 조국의 비극사 한 줄기에 얽혀들게 됐다. 좌익도 우익도 아닌 다만 조국의 통일을 기원했던 고암의 삶과 예술은 시련기에 접어들었다. 서대문 형무소에서 대전교도소로 이감된 고암은 바깥 세상과 단절된 채 치미는 분노를 사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타고난 화가인 고암은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부터는 간장을 잉크 대신으로 화장지에 대생을 시작했다. 또 파바를 조금씩 아꼈다가 헌 신문지에 개서 조각품도 만들었다. 그림을 그리지 못한다는 것은 고암으로선 죽음과도 같았다. 형무소 뜰에서 녹슨 못을 주워다가 알루미늄 세면기와 식기에 있는 대로 구멍을 뚫기도 하고 가슴 밑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조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감옥은 나의 학교였어요. 감옥이 날 가르쳤지요. 그림이란 벽에 거는 장식품으로만 그쳐서는 안 돼요. 사회의 모순, 순수한 인간에 대한 애정, 이런 피 끓는 발언이 없어서는 안 되죠. 투옥의 경험은 내 그림이 변화해가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자신을 깨어나게 했죠. 이런 자각이야말로 진정한 정열과 용기를 가져다주는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1969년) 고암은 2년의 형기를 마치고 형 집행정지로 특별 사면돼 풀려났다. 자유로운 파리의 하늘을 날아다니던 창작 욕구가 날개를 꺾고 죽음과도 같은 억눌림의 세월을 보냈던 고암. 그의 손엔 옥중화 300여 점이 들려 있었다. 고암이 감옥 안에서 그린 그림들. 그에게 옥중 인쇄물은 캔버스였다. 고암은 감옥 안에서 갖가지 그림이 떠올라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고 말했다.
안 그랬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다고.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고 창작 의욕이 가득하던 고암의 옥중작에는 그래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질 틈이 없다.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벅찬 생명감이 소용돌이칠 뿐이다. 고암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문자 추상 시리즈. 동양정신과 서구의 조형성이 어우러진 문자 추상. 평면을 가로지르는 먹의 형상과 여백의 조화. 이 문자 추상은 현대회화가 추구하는 진정한 조형의 모델로 평가받는다. 고대 상형 문자가 자연의 형태와 의미에서 출발했듯이 고암의 추상은 자연으로부터 출발하여 자연으로 돌아간다. 종이뿐 아니라 전 유화의 캔버스를 사용하고 원색으로 조형 효과를 다양화시킨다. 필획이 굵어지거나 대담해지고 때론 화면이 강렬해지는가 하면 단순화된다. 슬기화단은 동양 미학의 극치를 보인 고암의 문자 추상을 극찬했다. 고국에선 그의 이름이 잊혀져 갔지만 슬기화단은 그를 슬기 미술사 거장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고암 선생님은 참 그 예술가들이 본받아야 될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평생을 그 예술가들이 갖춰야 되는 그런 실험 정신을 자기 작품을 통해서 나타냈던 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선 뭐 나이가 55세가 되셔서 프랑스 유학을 가서 원래는 이제 한국화를 하셨는데 그 프랑스 화단에서 그 추상화가 범람하고 있었던 그 서양 화단에서도 우리 한국적인 그런 먹이라든가 어떤 종이의 질감 이런 것들을 잃지 않으면서 그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런 추상화들을 만들어내셨죠. 문자 추상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것이라고 들 수가 있겠고, 나중에는 이제 우리 80년대 광주 민주항쟁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인물들의 군상의 모습들을 담아낸 그런 모습들이 외국 사람들한테도 어떤 보편적인 그런 예술의 형태로서 많이 호응을 얻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암의 붓은 살아 움직인다. 한 번의 붓놀림으로 그는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아름다운 흑백의 그림이 태어난다. 묵 한 빛으로 세계의 모든 사물에 색깔을 입힐 수 있고 붓 하나로 세계의 모든 사물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 파리에서 30년을 살아온 이 한국인 예술가는 붓 끝에 자신의 뿌리를 생생하게 지켰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지에서 수많은 개인전과 그룹전을 개최해 세계적인 화가로 인정받았고, 미국에서 초대전을 열어 왕성한 창작력을 과시하며 당대 화가들과 어깨를 당당히 겨루었다. 수묵을 머금은 화필은 달관의 경지를 향한다. 그의 힘찬 분놀림은 지칠 줄 모르고 절정을 향한다. 그러나 그는 절정에 머물러 있기를 거부한다. 유한한 공간을 거부한다. 자신의 그림에서 생명의 태동을 느낄 때 비로소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는다. 예술의 진수를 느낀다. 고암은 1980년대를 전후하여 생애 마지막 작품의 변신을 시도한다. 광주 민중항쟁은
고암이 현실에 대해 발언하고 새로운 조형 언어를 만들어내는 이유가 됐다. 거리에 쏟아져 나온 수많은 군중. 무리를 지어 대동탄압하는 그들을 보면 춤판이 떠오른다. 고암은 그들의 눈빛에서 자유의 갈망을 본다. 그들의 외침에서 평화를 염원하는 소리를 듣는다. 마침내 그들은 고암의 화폭에 담겨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조국의 민주화 투쟁과 맞물려 시작된 군상 시리즈. 군상은 고암 자신의 생존에 관한 고백이다. 불행한 운명 앞에서 결코 주저앉지 않았던 그 불굴의 의지가 새롭게 탄생하는 순간이다. 군상 속의 인간들은 우리 민족의 참모습이며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체들이다. 고암은 민족적인 추상화를 개척하려고 노력했다. 군상을 보고 한국 사람은 시위 군중을 연상했고 유럽 사람은 반핵 운동으로 이해했다. 양쪽 다 자신의 심정을 반영한 것이라는 고암의 말처럼 그는 조국의 평화를 원했다. 우리의 말과 문자, 소박하고 깨끗하면서 세련된 율동을 그리고 싶어 했다. 민족의 삶을 표현하고 싶어 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의 뜻을 지닌 듯하다. 그러나 동일한 움직임은 보여지지 않는다. 이는 자기 세계에 안주하지 않는 고암의 투철한 작가의식의 표현이기도 하다. 고암은 자신의 그림에 평화라는 제목을 붙였다. 화폭의 군중은 남녀노소, 귀천이 없는 평등 세상을 염원한다. 80년대 군상 시리즈를 통해 기호화된 인간의 무리가 화폭을 가득 채우며 고암의 민족혼은 완결된다. (1989년 1월 10일) 조국으로부터 버림받았던 고암의 작품들이 서울 한복판에서 걸려졌다. 12년 만에 갖게 된 조국과 사람들과의 해후. 그러나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왔음일까? 그토록 그리던 조국에서의 전시회가 열리던 날, 파리에서 들려온 고암 이응노의 타계 소식. 86생일을 이틀 앞둔 날, 그렇게도 소망하던 고국의 땅을 밟아보지 못한 채 그의 영혼은 영원한 자유를 찾아 날아갔다. 파리 시내에 있는 페르라세즈 공원묘지. 이곳에서 고암은 쇼팽, 발자크 등 세계의 예술 대가들과 함께 잠들어 있다. 그의 묘지에 새겨진 손을 맞잡은 두 사람의 애절한 몸짓은 고암이 그토록 갈망하던 통일의 염원이었으리라. 의식에 의한 작업 속에 시대 정신이라든가 또 민족 의식이라든가 그
그 민족의식 속에는 분단 시대 또 민주화 시대 이런 아주 직접적인 그런 내용을 작업에 담았다는 점이 다른 작가하고 다릅니다. 물론 이제 그러한 그 시대 정신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는 것은 이 작가마다 방법이 다르겠죠. 근데 고함은 고함 나름대로 통일무라든가 이러한 방식으로 해결을 했는데 물론 거기에는 한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식으로까지 진척을 했다는 것은 다른 작가하고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두드러지고 고무적인 그래서 20세기의 아주 대표적인 작가로 우뚝 설 수 있는 그러한 예술 세계를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해 보고 싶습니다. 시대와 역사를 온몸으로 치열하게 살았던 고암. 바람에 스치는 대나무 잎새 소리를 사랑히 했던 영원한 충청인. 가장 한국적인 먹으로 세계 미술사를 장식한 고암 이응록. 여울목을 돌아나가는 강물의 도도함처럼 고암의 예술은 영원히 살아 숨쉴 것이다. 이제 우리는 고암 이응로를 기억해야 한다. 민족 화가라는 이름으로 영원히.